저는 최은자 68입니다. 그날 아침은 별것 없었지요.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김치찌개를 데우려 젓가락으로 두부를 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낯선 번호가 울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인연 고맙습니다. 사연 시작해요. 여보세요? 약간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 혹시 민성호 씨 어머니 되십니까? 제 손에서 젓가락이 툭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잠깐의 숨소리 끝에 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확인을 위해 그 뒤 말은 머릿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웅웅거림처럼 흩어졌습니다. 제 늦둥이 성호. 30도 안 된 나이에 아버지의 빚을 갚겠다며 떠난 아이. 내가 말렸지요. 돈은 내가 벌면 돼. 내가 왜 남의 나라까지 가. 하지만 아이는 웃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좋은 일자리예요. IT 관리직이라네요. 몇 달만 고생하면 우리 숨통 트일 거예요. 나는 그 웃음을 믿었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웃음을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연락이 두절됐다는 말은 엄마의 심장을 한 번에 쥐어뜯는 칼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디서, 언제부터 끊겼다는 건가요? 나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출국 보름 후부터입니다. 메시지는 나갔지만 응답이 없고 최근엔 기기 신호도 잡히지 않습니다. 현지 사정이 복잡해 곧바로 수색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는 보글보글 끓다 식어가고 주방식의 초침만 또각또각 귀를 찔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었지만 내 안은 밤이 내린 것처럼 캄캄했습니다. 아이가 떠난 날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그 등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 금방 돌아올게요. 그 말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식탁 위 사진틀을 들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성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웃음이 내게 말했다가 다시 말끝을 삼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성우야, 어디 있니? 제발 답 좀 해다오. 그날 나는 차가 식은 찌개를 전자레인지에 넣지 못했습니다. 불을 켜는 것조차 미안했습니다. 내가 따뜻하게 먹는 사이 내 아이는 어딘가에서 떨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 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켰다 껐다, 껐다 켰다. 읽음 한 글자가 이렇게 멀다니. 새벽이 다 갈 때까지 나는 같은 기도를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숨만 쉬고 있어라. 엄마가 곧 갈게. 새벽 5시. 현관 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죠. 박영식 한때 가장이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도박만 아니었다면 아이가 왜 타국으로 갔겠습니까? 나는 수첩에 번호와 출국 날짜를 적었습니다. 민원 번호를 저장하고 내일 경찰서에도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뿐. 흔들리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유리창 속 내 얼굴은 작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되뇌었습니다. 성호야, 어디 있든 엄마가 데리러 갈게. 저는 50이 넘어서 성호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말렸어요. 은자 씨, 지금 애를 키운다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세상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하늘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 같았거든요. 성호는 어릴 적부터 참 조용했어요. 다른 애들이 울고 떼를 써도 성호는 꼭 제 치마자락만 잡고 있었죠. 엄마, 나만 믿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며
그 애를 키웠어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면 성우는 제 앞치마 냄새를 맡으며 웃곤 했습니다. 엄마 냄새가 제일 좋아. 그 한마디면 피로가 다 풀렸죠. 그런 아이가 자라면서도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성우는 아버지의 빚독 촉장을 처음 봤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나는 얼른 숨기며 말했죠. 별거 아니야. 그냥 실수야. 하지만 성우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내 전남편 박영식은 퇴직하고 나서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엔 몇만 원짜리였는데 점점 커져서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죠. 나는 그 사람을 버렸지만 빚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성우는 자꾸 일을 구하려 했습니다. 엄마, 나도 돈 벌게요. 학교 잠깐 쉬고 일하면 되잖아요. 나는 말렸습니다. 안 돼. 내 인생은 아직 길어. 공부부터 마쳐야지. 그랬던 아이가 몇 년 뒤 갑자기 말하더군요. 엄마, 이번엔 진짜 괜찮은 자리예요. 캄보디아에 있는 IT 회사래요. 숙식도 제공하고 월급도 3배래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캄보디아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지만 아이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엄마, 나 그냥 아버지 빚 갚고 싶어요. 엄마가 더 이상 시장에서 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만 건강히 다녀와. 돈보다 너야 알겠지? 그날 밤 아이의 방에 들어가 보니 빈 노트에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다시 올게요. 그게 마지막 편지처럼 남을 줄 그땐 몰랐습니다. 출국 날 공항에서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요. 한 달만 지나면 영상 통화할게요. 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성호야, 꼭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아라. 비행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아주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은 끊겼습니다. 내 가슴에 남은 건 그날 공항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을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공항에서 아이를 배웅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처음엔 하루에 한 번씩 오던 메시지가 점점 줄더니 어느 날부터 아예 끊겼습니다. 엄마, 오늘도 덥네요. 여기 음식이 좀 짜요. 그런 소소한 말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통신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낯선 나라니까 인터넷이 끊겼겠지 하고요. 그런데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가슴이 서서히 오그라들었습니다. 성우야, 어디야? 엄마 걱정되잖아. 메시지를 10번 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차갑게 고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TV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내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조직, 한국인 다수 감금. 앵커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자막만 또렷이 보였죠. 한국인 피해자 중 일부 연락 두절 상태.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손끝이 떨렸어요. 아니야, 설마 우리 성우는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을 시도해서 겨우 연결됐어요. 제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이름은 민성우예요. 제발 좀 확인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겐 너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현재 캄보디아 현지 치안이 좋지 않아 수색에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기다리라고요? 얼마나요?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정확한 위치가 확인돼야만 현지 공조가 가능합니다. 그 말이 뭐가 그리 어렵단 말입니까? 나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제발 제 아들 좀 찾아주세요. 그러나 돌아온 건 형식적인 메일 한 통뿐이었어요. 접수 완료, 조사 중. 세상에 내 아이가 사라졌는데 조사 중이라니. 며칠 뒤 경찰서에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같은 말뿐이었어요. 관할이 아니라 외교부로 문의하세요. 나는 복도에 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경찰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신경 쓸 힘도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아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줍게 웃는 얼굴, 눈가의 작은 점.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성호야, 내가 나를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떠났는데 이제는 엄마가 내 걱정만 하게 됐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루는 기도였고 밤은 절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엔 우리 성호 소식일 거야. 하지만 매번 택배나 보험이었습니다. 그 몇 초의 희망이 매번 절망으로 바뀔 때마다 나는 조금씩 부서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기다리지 않겠다고. 내 아들은 내가 찾아야 한다고. 그게 엄마니까요. 아들의 소식이 끊긴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 나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 있어도 밥을 먹어도 텔레비전을 켜도 모든 게 무의미했어요. 세상은 그대로 굴러가는데 내 시간만 멈춰버린 것 같았죠. 결국 나는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전철을 타고 낯선 서울 정부청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은 초라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해야지. 내 아들을 찾을 때까지 안 물러설 거야. 접수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내 차례가 오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어머니, 어떤 건으로 오셨습니까? 제 아들이요. 한 달 전 캄보디아로 일하러 갔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민성우라고 합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치안이 불안정하고 사기 조직이 활동 중이라 수색이 어렵습니다. 현지 당국에 공문은 보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 아들은 어디 있는 거죠? 확인은 아직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말고요. 사람이 사라졌는데 왜 아무도 찾질 않아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희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라는 말이 어찌나 차갑던지 그 순간 가슴속 무언가가 탁 끊어졌습니다. 건물을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나는 인근 카페에 들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절차라니 중얼거리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어떤 남자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캄보디아라면 혹시 최근 뉴스 보셨어요? 거기 한국인 피해자 많대요. 인터넷 사기단이 감금하고 일 시킨다던데. 그의 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예, 저도 기사로 봤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도 못했다던데요. 그 말이 내 귓속을 찢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은 살아있어. 아직.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뒤졌습니다. 화면에는 철조망에 갇힌 젊은이들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한 사람의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넓은 어깨, 약간 굽은 목선. 성우야.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교부 대사관, 심지어 언론사에도요.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제 아들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누구도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대사관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현지 협조 요청 완료. 추가 조치 예정. 그 네 줄짜리 문장이 내게는 당신 아들은 아직도 사라진 상태라는 뜻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성호야, 아무도 너를 찾지 않아도 엄마는 간다. 내가 직접 갈게.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을 꺼냈죠. 십수년 동안 시장에서 번 돈을 꼬박 모아둔 통장이었습니다. 잔고를 보니 그동안 참 많이도 아껴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이 돈이면 성호를 찾을 수 있을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외엔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 날 은행 창구에 갔습니다.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전액 인출하시겠어요? 네, 다요. 그게 제 아들을 찾는 돈이에요. 직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손잡이마저 삐걱거리는 그 가방에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성우의 사진이었어요. 성우야, 엄마가 간다. 엄마가 직접 너를 찾으러 간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가방을 잠갔습니다. 출국 전날 전 남편 박영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아요. 내가 캄보디아로 가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길 왜 가? 위험하잖아. 성우가 거기 있어요. 설마 그 애가 그런 데에 있을 리가. 그게 당신이 만든 현실이에요. 당신의 도박이 우리 아이를 거기로 몰아넣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낌 같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자야,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성호의 방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여전히 아이의 메모장이 그대로 있었죠. 엄마, 나 금방 다녀올게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금방 다녀올 거야. 이번엔 내가 갈 차례야. 이튿날 새벽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탑승 수속을 마치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제 아들만 살려주세요. 다른 건 다 버릴게요. 비행기 안에서 창문을 바라보니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성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그 목소리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휴지를 내밀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제 아이가 보고 싶어서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창밖으로 캄보디아의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냄새, 공기, 그리고 언어.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구나.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앞섰습니다. 엄마가 왔어, 성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찾아낼 거야.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뜨거운 확신이 일었습니다. 이제 나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아이를 찾을 때까지 어떤 문도 닫히지 않게 두드릴 것이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숨이 막히는 듯한 더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공항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뒤섞여 귀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성우야, 엄마가 왔단다. 포기하지 않을게. 밖으로 나가자 뜨거운 바람에 눈이 따가웠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며 기사에게 호텔 주소를 보여줬지만 그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몇 번의 손짓 끝에 겨우 출발했지만 창밖 풍경은 전혀 낯설었습니다. 오토바이와 트럭이 엉켜다니고 아이들이 맨발로 뛰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아들이 있었던 나라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교민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한국 사람인데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수화기 너머에서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일단 내일 센터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이름은 리 사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택시를 타고 교민센터로 갔습니다. 벽에는 낯익은 한글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리 사만 씨를 찾습니다. 잠시 후 까무잡잡한 피부에 온화한 미소를 가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리 사만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의 한국말은 서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아이예요. 이름은 민성호. 한 달 전 캄보디아로 왔어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그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 많아요. 젊은 한국 남자들 고수익이라 속이고 사기단에 데려가요. 일 못하면 때리고 휴대폰도 뺏고.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곳곳에 있어요. 푸놈펜, 시아누쿠빌, 보코산 경찰도 다 못 막아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중 어딘가에 우리 아들이 있는 거죠? 리 사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아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선 피해자들을 도와요. 그는 내 손에 명함을 쥐어줬습니다. 낡은 종이에 희망의 손 재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그쪽 사람 만나봐요. 도와줄 거예요. 나는 두 손으로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꼭 찾고 싶어요.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찾았어요. 그 말이 내게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낮의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아래의 공기는 묘하게 숨막혔습니다. 땀과 먼지가 섞인 공기 속에서도 나는 느꼈습니다. 성우야, 너 아직 살아있지? 엄마가 이제 내 길을 찾을 거야. 그날 밤 호텔 창문가에 앉아 캄보디아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뒤섞였지만 내 귀에는 오직 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나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하지만 너도 기다려야 해. 엄마가 간다. 다음 날 아침 리 사만이 알려준 NGO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름은 희망의 손 재단. 좁은 골목길 안쪽 낡은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간절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문을 열자 작은 사무실 안에 선풍기 한 대가 돌아가고 있었고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아드님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였습니다. 현지 NGO 활동가이자 실종자 가족들을 돕는 사람이었죠. 나는 손이 떨리며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예요. 민성호. IT 회사라며 캄보디아로 갔는데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소피아는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잠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며칠 전 구출된 피해자들이 남긴 영상 자료가 있어요. 혹시 그 안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폴더를 열었고 화면엔 흐릿한 영상들이 여러 개 뜨더군요. 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철창이 비쳤고 그 안에 여러 명의 청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사람들, 눈밑이 파래진 얼굴들. 저기요, 잠깐만요. 나는 화면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저 아이예요. 저게 우리 성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피아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확실해요? 최근에 찍힌 영상이에요. 위치는 푸놈펜 북쪽 보코산 근처예요. 나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예요. 저 웃음, 저 어깨, 저 눈빛 내 아들이에요. 영상 속 성우는 몹시 초췌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키보드를 두드리며 컴퓨터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고개를 들어 카메라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찰나 그의 입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나는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모든 감정을 쏟아내게 했습니다. 성우야, 내가 거기 있구나. 살아있구나.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좋은 소식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눈물 사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고 싶어요. 그녀는 망설였어요. 거긴 위험해요. 무장 경비가 있고 경찰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 단체가 현지 경찰과 협력 중이에요. 어머니께선 여기서 기다리셔야 해요. 기다리라니요. 그 말은 내게 가장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또 시간이 지나요. 그 아이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무수히 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성우야, 저 별이 내 눈빛 같구나. 엄마가 봤어. 내가 살아있는 걸 봤어. 이제 엄마가 널 데리러 갈게. 그날 내 안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심장 한복판에 단단한 확신이 자리를 잡았죠. 내 아들이 저기 있다. 살아있다.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찾아야 한다. 다음 날 새벽 NGO 사무실 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하늘은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어제 본 영상 속 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분명히 입모양으로 내 이름을 부르던 그 순간이요. 엄마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러 넣었어요. 사무실 안에는 리 사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그곳 보코산 근처입니다. 경찰이 단속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가야겠어요. 안 됩니다. 거긴 총든 사람들이 지켜요. 외국인 여자가 가면 바로 의심받아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내 아들이 거기 있다면 나는 못 앉아 있어요. 리 사마는 깊은 한숨을 쉬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같이 가요. 하지만 절대 혼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소피아가 우리를 도와 통역을 맡았죠. 현지 경찰은 처음엔 냉담했습니다.
이런 일 많아요. 하루에도 10명씩 실종돼요.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10명 중 한 명이 제 아들이에요. 그 아이가 살아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내 목소리에 놀랐는지 한 경관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사진을 봅시다. 내가 꺼낸 사진을 유심히 본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 얼굴 어제 보고받은 명단 중에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민민성호?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네, 맞아요. 그 아이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단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가급적 근처에 가지 마세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 해가 지고 거리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는 숙소 창가에 서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 리 사만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경찰이 움직였어요. 혹시나 몰라요.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그의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성우야, 제발 버텨다오. 밤이 깊어지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소피아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구출 작전 성공했어요. 한국인 3명이 살아나왔어요. 이름은 아직 확인 중이에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쥘 수 없었어요. 제발 제 아들 이름 민성우 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줘요. 소피아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확인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니 그 말이 또 나를 미치게 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번엔 제발 제 아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마디. 어머니 이름이 있어요. 민성호. 살아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목에서 울컥 올라왔어요. 살아있대요. 우리 성우가 살아있대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두 글자가 내게는 기적이었으니까요. 밤새 비행기 소리 같은 기울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살아있다는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를 울렸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벽녘 리 사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병원으로 오세요. 구출된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드님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뛰어나갔어요.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생각, 성우가 살아있다. 병원 복도는 습기와 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낯선 언어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사람들이 누워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내 아들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의사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성호. 그 이름이 내 귀에 닿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커튼을 걷자 피곤에 지친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뺨은 움푹 패였습니다. 그래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건 분명 내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차갑고 거칠어진 손끝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숨소리가 작게 들렸고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자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괜찮아, 괜찮아 성우야 이제 됐어. 이제 됐어.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오래된 고통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팔에는 멍 자국이 수없이 번져 있었고 손등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살결이 너무 얇아져서 뼈마디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왔어. 늦어서 미안해.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과 숨이 뒤섞여 목이 막혔어요.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한 방울이 세상의 모든 용서 같았습니다. 의사는 그가 한동안 영양실조와 탈수로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다리는 풀렸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맡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살아줘서 엄마가 다시 살 수 있겠다. 병실 창문 사이로 뜨거운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무심했지만 그 안에서 내 아들은 숨쉬고 있었어요.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그날 내 가슴 속에서는 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열렸습니다. 한때 죽은 줄 알았던 내 아이가 다시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그 숨소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 창가에는 늘 햇살이 들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바다 밑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링거를 맞으며 겨우 죽 한 숟갈을 삼키던 아이가 이제는 부축을 받으며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겐 기적이었어요.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깡마른 볼살, 움푹 들어간 눈동자, 그래도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숨이 쉬어졌습니다. 밤이면 의자에 앉아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전에는 그저 자식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사망과 소피아가 매일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곧 한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간다. 그 간단한 말이 이렇게 먼 여정일 줄은 몰랐어요. 아이의 여권은 잃어버렸고 몸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자꾸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한국 가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그 한마디를 하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다짐했습니다. 이젠 어떤 고통도 다시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리라. 밤마다 나는 작은 수첩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아이가 미음을 한 그릇 다 먹었다. 오늘은 아이가 창밖 하늘을 보며 웃었다. 오늘은 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짧은 문장들이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쁨 속에서도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이 아이가 덜 다치지 않았을까? 외교부에 더 세게, 더 많이 소리쳤다면 어땠을까? 죄책감이 내 안에서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성우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만 괜찮아요. 그 말 속에는 고통도 용서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으러 대사관에 갔을 때 손에 쥔 여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름 밑에 선명한 글씨, 민성호. 그 글자 하나가 내 세상을 다시 이어붙이는 줄 같았어요. 비행기 표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뜨겁던 캄보디아의 햇살이 조금은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도 이곳에서 겪은 시간은 내 안에 남을 겁니다.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기다리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성우야, 이제 돌아가자.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을 하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모두 멀어지고 그날 공항에서 아이를 떠나보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불안이었지만 지금은 감사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살아서 돌아간다. 그 단순한 말이 내 삶을 새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빛이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서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활주로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 안에는 살아 돌아왔다는 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성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두려움과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을요. 공항 유리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래 비워둔 골목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조차 반가웠습니다. 여기가 다시 우리의 집이 되었으니까요.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성우는 말이 적었어요. 식탁에 앉아 국 한 숟가락을 떠도 눈은 멀리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어둠이 숨어 있었어요. 나는 그 어둠을 어떻게든 걷어내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조용히 그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속삭였죠.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그 아이 마음속 어둠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라며. 어느 날 새벽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마시는데 뒤에서 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다시 일해도 될까?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일은 천천히 해. 내 몸부터 낫고 마음부터 쉬어야지.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상처를 내가 다 덮어줄 수는 없겠지만 함께 이겨낼 수는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뉴스에서도 캄보디아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잊었지만 나는 잊지 못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저렸습니다. 또 다른 청년이 실종됐다는 자막이 뜨면 손이 떨렸어요. 그때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부디 그 아이의 어머니는 나처럼 울지 않게 해달라고. 봄이 되어 창문을 열자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성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작은 웃음을 되찾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제 정말 괜찮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날의 기억들이 내 안을 스쳤습니다. 낯선 나라의 더운 바람, 철문 너머의 어둠, 그리고 아이의 손에서 느껴지던 차가운 온기. 그 모든 게 내 삶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세상에는 잊히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고통 위에도 새날은 찾아온다는 걸. 그리고 나는 여전히 기도한다. 이 세상에 또 다른 성우가 생기지 않기를. 이제는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자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희망식당. 처음 간판을 달 때 나는 손끝이 떨렸어요.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내게는 너무 큰 단어였거든요. 그동안 나는 수없이 바랐습니다. 살려달라고, 버텨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 기도가 이렇게 현실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나는 국밥을 끓입니다. 양지머리를 오래 푹 삶으면 진한 국물이 우러나오고 그 향이 골목 끝까지 번집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나처럼 자식을 먼 나라에 보낸 부모도 있고 혼자 사는 노인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어드릴 때마다 마음이 울컥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받았었지. 캄보디아에서 내 손을 잡아주던 리 사만, 소피아,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식당도 내 아들도 없었을 겁니다. 성우는 이제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상처 자국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 손끝에는 생명이 되살아 있습니다. 가끔 그는 조용히 제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죠? 그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그 말을 하면서도 목구멍이 뜨겁습니다. 그 고통의 날들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 고통 위에 새 삶을 쌓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식당 문을 닫으며 나는 라디오를 켭니다. 늦은 밤 DJ의 잔잔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오늘의 사연은 아들을 잃고 다시 찾아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내 손이 멈췄습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가 바로 내 지난날 같았거든요.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세상 끝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기적은 누군가의 끈질긴 사랑으로 찾아온다고.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날 즈음 내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문이었겠지요. 이제는 그 문을 닫고 새벽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식당 불을 끄기 전 나는 하루의 마지막 글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성호야, 우리 잘 버텼다. 내가 살아 돌아온 그날부터 엄마는 다시 태어났단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문이라고. 라디오에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세상. 그리고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내 사연은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희망이 있음을 믿으며